가장 날카로운 철조망이 남과 북을 가르는 땅, 대한민국 최전방. 이곳의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한 명의 여인이 부임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강서연 소장. 그녀의 부임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고 환영이 아닌 전쟁의 서막이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 조직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강철이 되어야만 했다. 별 2개가 번쩍이는 강서연 소장의 전투복은 화려했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제7보병사단 7성부대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차가웠다. 사단장 이취임식이 열리는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의심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특히 단상 아래에서 그녀를 훑어보는 사단 참모진의 시선은 노골적인 적의를 담고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제7보병사단 참모장 최진철 대령입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 전형적인 군인 체형의 최진철 대령이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 부대의 실세이자 전임 사단장과 육사 동기인 성골이었다. 그에게 있어 여성 사단장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이물질일 뿐이었다. 반갑소 최 대령. 앞으로 잘해봅시다. 강서연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최진철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사단장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부패와 기만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성체라는 것을. 전임 사단장의 흔적이 가득한 방, 값비싼 골동품과 최고급 양주들. 군인의 방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귀족의 서재 같았다. 그녀의 부관으로 임명된 김민준 대위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는 육사 수석 졸업에 빛나는 엘리트였지만 줄도 백도 없어 이곳 최전방으로 밀려난 청년이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정의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사단장님, 현재 우리 사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7연대 관련 보고입니다. 특히 황태석 중령에 대한 투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27연대 3대 대장 황태석 중령의 온갖 비리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군수품 횡령, 부하 폭행, 심지어는 부대 인근 유흥업소와의 유착 의혹까지. 하지만 모든 보고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어 있었다. 이게 증거 불충분이라고. 강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김민준 대위를 바라보았다. 김 대위, 오늘 밤 나와 함께 산책이나 가지. 27연대 쪽으로.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얼음의 성체에 첫 균열을 낼 시간이었다. 그날 밤 사단장 표식이 없는 평범한 지휘관용 지프가 어둠을 뚫고 27연대 3대대 주둔지로 향했다. 운전은 김민준 대위가, 조수석에는 전투복 위에 평범한 야전 상의를 걸친 강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부대의 맨얼굴을 보고 싶었다. 사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황태석 중령은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포악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겠지. 진짜 군인은 부하를 때리지 않아. 부대 위병소는 한눈에 봐도 기강이 해이했다. 위병 근무자는 소총을 어깨에 걸친 채 졸고 있었고 지프가 다가가자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어설프게 경례를 붙였다.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부대 안으로 차를 몰게 했다. 한밤중의 막사는 죽음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억눌린 신음과 공포가 배어 있었다. 강서연은 차에서 내려 생활관 건물 뒤편 악취가 진동하는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민준 대위가 긴장한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야? 창고 안에서 둔탁한 구타 소리와 함께 비명,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태석 중령이었다. 강서연은 김민준 대위에게 손짓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조용히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황태석 중령이 갓 20살이 넘어 보이는 어린 병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병사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고 주변에는 다른 병사 몇몇이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니들 아버지가 사준 군수품이 아니야. 이건 나라의 재산이라고, 이 도둑놈들아. 황 중령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번들거렸다. 강서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거칠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황태석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어둠 속의 인형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과 어깨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사단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내가 묻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강서연은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간신히 억누르며 황태석을 노려보았다. 군기가 빠진 병사에게 군인 정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가르치는 게 자네의 군인 정신인가? 아니면 자네가 빼돌린 군수품에 대해 입을 놀릴까봐 입막음하는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결백합니다. 황태석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결백한지 아닌지는 내일 아침 사단 감찰부에서 밝혀주겠지. 황태석 중령, 지금부로 귀관을 직위해제하고 긴급 체포한다. 김대위, 헌병대에 연락해. 사단장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저에겐 최진철 참모장님이. 그 이름이 당신의 방패가 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강서연의 선언에 황태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얼음 성체에 그녀가 직접 낸 첫 번째 균열이었다. 황태석 중령의 체포는 7사단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파문이었다. 부임한 지 단 하루 만에 일선 대대장을 날려버린 신임 사단장의 행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병사들은 남몰래 환호했지만 장교단, 특히 최진철 대령을 중심으로 한 성골 라인은 극도의 분노와 위기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철 대령이 굳은 얼굴로 강서연의 앞에 섰다. 사단장님,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하셨습니다. 일선 지휘관의 사기를 꺾는 행위입니다. 부하를 폭행하고 군수품을 횡령하는 게 지휘관의 사기인가? 최 대령, 당신이 말하는 사기란 대체 뭐지? 황 중령은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약간의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실수. 그의 창고에서 나온 장부와 빼돌린 군수품 목록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강서연은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다. 밤새 감찰부가 황태석의 사무실과 관사를 급습해 찾아낸 증거들이었다. 그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진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황태석이 이 정도로 어리석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황태석은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족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군 조직은 혼자서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전통과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통과 질서가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부로 깨부수겠다. 강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최진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두고 보자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강서연의 지휘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육사 동문회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성명이 돌았다. 심지어는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인 리더십이 부대의 안정을 해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언론에 슬쩍 흘려졌다. 모두 최진철과 그 배우 세력의 작품이었다.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황태석의 조사를 직접 챙기는 한편 사단 전체의 군수품 관리 실태와 예산 집행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민준 대위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황태석이 빼돌린 군수품 중 일부가 최전방 GOP의 노후한 감시 장비를 교체하는 데 쓰일 최신형 부품이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인가? 네, 사단장님. 이 부품들이었다면 지난달 GOP 총기 오발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장병들의 목숨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 그녀는 최진철이라는 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악의 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대위. 지금부터 이 사실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게. 그리고 GOP 총기 오발 사고 기록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강서연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상대는 한 명의 부패한 장교가 아니라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GOP 총기 오발 사고는 한 달 전 27연대 책임구역에서 발생했다. 야간 경계 근무 중이던 이모 일병이 자신의 K 소총 오발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부대의 공식 발표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였지만 강서연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김민준 대위와 함께 비밀리에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 부검 기록, 총기 감식 결과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훑었다. 하지만 사건은 너무나 깔끔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처럼. 이상합니다, 사단장님. 의 일병의 동기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원래부터 성격이 불안정하고 총기 다루는 것을 무서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상에 총기 다루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신병이 어디 있나? 이건 조작된 진술이야. 강서연은 이 일병의 유품과 편지를 다시 살펴봤다. 그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서 이곳의 부조리만 아니면 군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불안정한 병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 강서연은 사건 보고서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위화감을 발견했다. 사망한 이 일병과 함께 근무를 섰던 선임 병사 박상병의 진술이었다. 그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했는데 사고 발생 추정 시각과 그가 초소에 복귀한 시각 사이에 10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박상병. 이 친구를 만나봐야겠군. 하지만 박상병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후방의 국군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최진철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강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박상병이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고 주말을 이용해 사복 차림으로 몰래 병원을 찾았다. 굳게 닫힌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던 박상병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경계했다. 그는 강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시죠? 나는 죽은 이 일병의 먼 친척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박상병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병은 살해당했습니다. 박상병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이 일병은 평소 황태석 중령의 비리를 목격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황태석의 신복인 행정보급관이 그날 밤 박상병을 잠시 다른 곳으로 불러낸 사이 이 일병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고장난 감시카메라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말하면 저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제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박상병은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어두웠다. 강서연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함께 무서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살인 은폐가 아니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자신의 국민을 죽이고 있는 셈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강서연은 굳게 결심했다. 최진철과 그 일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박상병의 증언은 최진철의 목에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진철은 교활한 뱀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강서연에게는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황태석을 다시 신문했다. 직위해제와 구속이라는 충격에 빠졌던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에게 박상병의 증언을 들려주며 회유와 압박을 병행했다.
황중령, 당신은 지금 살인 교사 혐의까지 받게 생겼어. 이대로 가면 당신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군복을 벗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거야. 하지만 최진철의 비리에 대해 입을 연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 황태석은 오랫동안 고뇌했다. 최진철에 대한 의리와 배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진철의 비밀 장부가 숨겨진 장소를 털어놓았다. 장소는 뜻밖에도 사단 내부에 있는 전임 사단장의 개인 기념관이었다. 최진철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날 밤 강서연은 김민준 대위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헌병대 수사관 몇 명만을 대동하고 기념관을 급습했다. 기념관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비밀 공간에 숨겨진 금고 안에는 수십 권의 장부와 대포폰, 그리고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장부에는 지난 수년간 최진철이 군수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 군 인사청탁, 심지어는 군사기밀 유출을 의심케 하는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7사단, 안희군 전체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네. 이럴 수가. 김민준 대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강서연은 차갑게 장부를 넘겼다. 이제 모든 증거는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즉시 최진철 대령의 긴급 체포를 명령했다. 최진철 대령을 사단장실로 데려와. 조용히. 잠시 후 사단장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최진철이 끌려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오만하고 분노에 찬 얼굴이었다. 사단장,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날 풀어주지 못해.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그의 비밀 장부를 펼쳐 보였다. 장부를 본 최진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네. 이걸 어떻게 해? 당신의 탐욕이 당신의 발목을 잡은 거야. 최진철 대령,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살인교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최진철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강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 싸움이 군 수뇌부, 어쩌면 정치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내 뒤에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있으니까. 강철 같은 그녀의 결단 앞에 거대했던 얼음의 성체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진철 대령의 체포는 7사단을 넘어 국방부 전체를 강타한 거대한 태풍이었다. 언론은 연일철의 여인, 군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리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군 수뇌부는 전전긍긍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강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변수임을 깨달았다. 강서연은 태풍의 눈이 되었다. 그녀는 외부의 압력과 회유에 일절 흔들림 없이 수사를 밀어붙였다. 최진철의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의 입에서 그리고 장부 속에서 군 장성들과 방산업체,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강 장군, 정말 이대로 괜찮겠나?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떤가? 강 장군의 명예는 내가 보장하지. 장관님,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괴사합니다. 저는 제 명예를 위해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강서연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최진철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세력의 실체를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북극성이라 불리는 군 내 사조직으로 육사 출신 핵심 엘리트들이 결성한 비밀 단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 인사는 물론 무기 도입 사업까지 좌지우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최진철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북극성은 강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생활을 캐고 과거 지휘관 시절의 사소한 실수들을 부풀려 투서를 넣는 등 비열한 공작을 펼쳤다. 하지만 강서연은 흠잡을 곳 없는 군인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강서연이 사단장 관사로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녀가 탄 지프가 한적한 산길을 지날 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사단장님! 김민준 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다. 지프는 가까스로 트럭을 피했지만 도로 옆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천만다행으로 둘 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흙먼지 속에서 기어나온 강서연은 서늘한 눈으로 덤프트럭이 사라진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이제 선을 넘었군.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어둠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태풍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살해 위협을 겪은 후 강서연은 자신의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극성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군 내부의 정보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외부의 조력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올린 인물은 국가정보원 대북 분석팀장으로 있다가 내부 고발로 인해 불명예 퇴직한 옛 동기 서주원이었다. 서주원은 한때 국정원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북극성과 연계된 방산 비리를 파헤치다가 조직에서 버림받은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강서연은 어렵게 그와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서주원도 강서연이 북극성의 이름을 언급하자 눈빛이 변했다. 그 이름은 잊은 줄 알았는데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 나도 당신도. 서주원,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이 가진 정보력과 분석력이 필요해.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군도 국정원도 날 버렸는데.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강서연의 진심에 서주원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북극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에게 남은 것은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강서연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서주원의 합류는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는 국정원 시절의 휴민트 인적 정보망을 이용해 북극성의 조직도와 핵심 멤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아지트, 자금 흐름, 심지어는 그들의 약점까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북극성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또 다른 위협이 감지되었다. 최전방 DMZ의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평소와는 다른 병력 이동, 새로운 장비 배치, 통신량의 급증. 마치 대규모 도발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강서연은 사단작전 참모를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북측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단순한 훈련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 특이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도록. 하지만 작전 참모를 비롯한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그녀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부분이 북극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사단장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례적인 동계 훈련의 일환일 뿐입니다. 과민한 게 아니라 유비무환이야. 적이 우리의 내부 혼란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서연은 답답함을 느꼈다. 북극성이라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동안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이 바로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어쩌면 이 두 개의 위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서주원에게 연락했다. 서주원 씨, 북극성과 북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 수학이 넘어 서주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배제할 순 없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강서연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서주원의 조사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북극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홍콩의 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강 장군, 이건 단순한 방산 비리 수준이 아니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극성은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는 반역 집단일 수도 있어.
서주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강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군 최상위 엘리트 집단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돈? 권력? 아니면 그 이상을 노리는 것인가?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군 내부는 이미 북극성의 소나기에 있었고 국정원이나 검찰에 알린다 해도 그들 안에 숨어있는 북극성의 첩자들이 정보를 빼돌릴 것이 뻔했다. 그녀는 오직 서주원과 김민준 대위, 그리고 극소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만을 믿고 움직여야 했다. 한편 DMZ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북한군은 전방 지역에 신형 방사포를 배치하고 특수부대원들을 침투 훈련에 투입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 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국방부 상층부는 여전히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처럼. 강서연은 더 이상 상부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독자적인 판단하에 7사단 전체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명령했다. 전 장병은 실탄을 지급받고 모든 진지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그녀의 명령에 사단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하지만 북극성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휘관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사단장님, 이건 월권행위입니다. 합참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상경계령을 내리다니요. 내 부하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불만 있으면 지금 당장 군복 벗어. 강서연의 서슬 펄언 기세에 아무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강서연은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모든 전방 감시 장비가 북쪽을 향해 있었고 작전 지도 위에는 수많은 아군과 적군의 표시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새벽녘 김민준 대위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를 찾았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주원 씨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강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주원은 북극성과 북한의 연결고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며 오늘 새벽에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위치는 파주 인근의 한 폐공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색팀을. 그때였다. 지휘통제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북한군 특수부대 군사분계선 남하. 현재 우리 측 지피 감시 초소를 향해 접근 중.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주원의 납치, 그리고 북한군의 도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북극성이 그녀의 시선을 최전방으로 돌린 사이 서주원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서연은 깨달았다. 진짜 배신자는 군 내부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7사단의 경계망과 작전 계획을 북한에 실시간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취약한 지점을 뚫고 들어올 리가 없었다. 배신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배신의 칼날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전부대 실제 상황. 진돗개 하나 발령. 침투한 적을 즉각 경멸하라. 강서연의 명령이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모니터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아군의 경계망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감시를 피해 지피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루트는 어제 막 새로 변경한 암행 순찰로인데 어떻게 저걸 알았지? 작전 참모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내부 첩자가 확실했다. 그것도 사단의 작전 계획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고 2급 인사. 그녀의 시선이 지휘통제실에 모여있는 참모진들을 천천히 훑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그중 한 명 정보참모인 오정국 중령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오정국 중령. 그는 평소 과묵하고 유능한 정보장교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진철이 체포된 이후 그의 행적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지금은 그를 추궁할 때가 아니다. 강서연은 일단 눈앞의 적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3대대 즉각 차단선을 형성하고 퇴로를 막아라.
5대되는 헬기를 이용해 적의 예상 도주로에 강습 부대를 투입한다. 어떤 놈도 살려보내지 마. 그녀의 지휘는 냉철하고 정확했다. 미리 최고 경계 태세를 갖춘 덕분에 7사단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지피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훈련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교전을 벌이는 동시에 일부는 계획대로 지피를 우회하여 후방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지피 점령이 아니라 후방의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었다. 후방 목표. 그게 대체 뭐지? 강서연은 작전 지도를 보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도 위에 한 지점이 눈에 들어왔다. 서주원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파주의 폐공장. 그곳은 7사단 관할 구역의 가장 후방에 위치해 있었다. 이럴 수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북한군의 도발은 양동작전이었다. 주력 부대가 지피에서 아군의 시선을 끄는 동안 별동대가 후방으로 침투해 서주원을 제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내부에서 조율하는 자가 바로 북극성의 첩자였다. 김대위. 당장 기동 타격대를 이끌고 파주 폐공장으로 가. 서주원 씨를 구해야 해. 하지만 사단장님 지휘 통제실을 비우시면 여긴 내가 맡는다. 이건 명령이야. 김민준 대위가 뛰쳐나가자마자 강서연은 조용히 오정국 중령에게 다가갔다. 교전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지휘 통제실 안에서 누구도 그들의 대화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중령. 지금이라도 말하면 용서받을 기회를 주지. 북한군 별동대의 최종 목표가 어디지? 오정국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모르겠나? 그럼 내가 알려주지. 자네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 강서연은 오중령의 책상 위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공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북극성이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주원이 미리 귀띔해준 정보였다. 오정국 중령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서주원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북극성과 북측 수뇌부가 함께 찍힌 사진 원본입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내부의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었다. 오정국 중령의 자백은 모든 판을 뒤흔들었다. 북극성의 핵심 멤버들과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비밀리에 회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그것이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들은 한반도의 인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막대한 방산 이권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였다. 사진은 서주원 씨가 아니라 그가 고용한 정보원에게 있습니다. 폐공장은 거래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 정보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 모릅니다. 저도 거기까진. 강서연은 즉시 김민준 대위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김 대위 목표 변경. 서주원 씨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을 제3의 인물을 찾아야 해. 그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 한편 파주 폐공장에서는 김민준 대위가 이끄는 기동타격대와 북한군 별동대, 그리고 북극성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사병 집단까지 뒤엉켜 혼란스러운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아를 식별하기 힘든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주원은 폐공장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북한군에게 잡혀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사진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민준 대위는 필사적으로 서주원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적들의 저항이 너무나 거셌다. 바로 그때 폐공장 지붕 위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그는 놀라운 실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며 서주원에게 다가갔다. 그가 바로 서주원이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 정보원이었다. 서주원 씨,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젠장. 어서 여길 빠져나가. 강서연 사단장에게 전해. 정보원이 서주원을 부축해 탈출하려던 순간
북한군 저격수가 쏜 총알이 서주원의 어깨를 꿰뚫었다. 쓰러지는 서주원을 보며 정보원은 망설였다. 하지만 서주원은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어서. 이건 명령이야. 정보원은 입술을 깨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지휘통제실의 강서연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피를 공격했던 북한군 주력 부대가 퇴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을 추격해 섬멸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랬다가는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 합참에서는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강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앞에 적을 놓치는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이었지만 서주원의 희생과 맞바꾼 진실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북극성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추격은 중지한다. 대신 사단 예하 전부대는 지금 즉시 주둔지로 복귀하여 재편성한다. 그녀의 명령에 참모들이 의아해했다. 사단장님, 복귀라니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적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으니까. 강서연의 눈빛이 활활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진실의 대가는 피로 치러야만 했다. 교전은 끝났지만 7사단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서연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국지 도발로 공식 발표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북극성을 향한 반격의 칼날을 조용히 갈고 있었다. 서주원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를 대신해 사진 원본을 가지고 탈출한 정보원은 강서연에게 직접 사진을 전달했다. 사진 속에는 북극성의 수장으로 알려진 현 합동참모의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의 최상층부가 적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하지? 김민준 대위가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론에 터뜨린다 해도 그들은 합성된 사진이라며 발뺌할 것이고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친 역적으로 강서연을 몰아갈 것이 뻔했다. 검찰이나 국정원도 믿을 수 없었다. 강서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 남은 카드는 많지 않았다. 전공법으로는 이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한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북극성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이는 날 그들의 비밀 회합 장소를 급습하여 현장에서 모조리 체포하고 사진의 존재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쿠데타에 가까운 극약 처방이었다. 사단장님, 그건 반역입니다. 성공한다 해도 군사 반란죄로. 반역은 나라를 팔아먹는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야. 나는 헌법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할 뿐이다. 강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7사단 내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휘관과 병사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황태석과 최진철이 숙청된 후 그녀의 개혁 정책에 감화된 젊고 정의로운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강서연의 뜻을 듣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녀를 따르기로 맹세했다. 저희는 사단장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수십 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썩어빠진 조국을 바로 세우려는 동지들이었다. 작전명은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 디데이는 북극성이 북측과의 2차 거래를 위해 비밀 아지트에 모이는 사흘 뒤로 정해졌다. 강서연은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자신을 노리는 위협에도 대비해야 했다. 북극성은 오정국 중령의 배신을 눈치채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단 내부에도 아직 그들의 끈아풀이 남아있을지 몰랐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이것은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강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다. 디데이의 새벽 7사단 주둔지에는 비장한 공기가 흘렀다. 강서연은 결사대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평소의 장군복이 아닌 계급장도 없는 검은색 특수작전복 차림이었다. 오늘 우리는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린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울 것이다. 두려운가?
아닙니다. 우렁찬 대답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목표는 서울 근교의 북극성 비밀 아지트.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수송용 헬기 여러 대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다. 통신은 모두 차단되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기습 작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비밀 벙커. 북극성의 핵심 멤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러 명의 군 장성들. 그들은 북측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다음 작품을 논의하고 있었다. 서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을 계획하고 그를 빌미로 최신의 이지스함 도입 사업을 통과시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강서연, 그 계집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합참의장이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보낸 팀이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할 겁니다. 사고사로 깔끔하게 위장할 테니. 그들의 대화가 오가던 그때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섬광탄과 함께 검은 작전복을 입은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서연이 선두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서연, 내가 어떻게 여길? 합참의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극성의 멤버들은 혼비백산하여 총을 찾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결사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들을 모두 제압했다. 합참의장 각하, 아니 반역자 이진성. 당신을 내란 음모 및 이적죄 혐의로 체포한다. 강서연은 직접 합참의장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떼어내 바닥에 던져버렸다. 내 인연.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끝났어. 군사 반란이다. 반란은 당신들이 저지른 거지. 이 사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테니. 강서연은 북극성과 북한 수뇌부의 회동 사진을 그들의 얼굴에 던졌다. 모든 것을 체념한 그들의 얼굴 위로 벙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미리 약속된 언론사와 청와대로 전송되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서연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했다. 심판의 날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시작이었다. 심판의 날 작전은 성공했지만 후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직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내란 음모 혐의로 현역 사단장에게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언론은 이 사건을 강서연의 난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 수괴로 몰아갔다. 청와대와 국회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강서연과 그녀를 따랐던 결사대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군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7사단은 다른 부대에 의해 포위되었다. 강서연은 순식간에 국가의 영웅에서 국가의 반역자로 전락했다. 그녀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 증거는 북극성의 잔존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폄하되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군인이 총을 들고 상관을 체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강서연과 결사대원들은 7사단 주둔지에서 고립되었다. 외부와의 통신은 모두 차단되었고 식량과 보급품 반입도 금지되었다. 그들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사단장님,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젊은 결사대원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강서연은 흔들리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반역자로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민준 대위가 강하게 외쳤다. 저희는 사단장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설령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되더라도. 그의 외침에 다른 대원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강서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밀 통신 장비를 이용해 병상에 있는 서주원과 연락했다. 서주원 씨,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북극성의 비자금 내역. 전부 가지고 있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들 명단까지. 물론이지. 하지만 그걸 공개하면 이 나라는 정말 감당 못할 혼란에 빠질 거야. 혼란이 두려워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알려주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군 내부의 쿠데타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스캔들임을 폭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것. 고립된 영웅 강서연.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와 싸워야 했다. 서주원이 터뜨린 북극성 게이트는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한 핵폭탄이었다. 북극성의 검은 돈이 여야를 막론한 수십 명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북극성과 비리 정치인들의 처벌을 외쳤다. 강서연의 난에 대한 여론도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의로운 내부 고발자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강서연을 지지하고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궁지에 몰린 정부와 정치권은 어쩔 수 없이 북극성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을 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반란군 수괴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 청문회장에 들어선 강서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형형했다. 그녀는 증인 선서대에 서서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막힘없이 증언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선서합니다. 제가 충성을 맹세한 국가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팔아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녀의 증언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최진철의 비리에서부터 북극성의 실체, 그리고 북한과의 내통까지 모든 진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폭로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군사 반란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었음을 역설했다. 만약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저와 함께했던 젊은 군인들의 명예는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장 위험한 길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호소는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청문회는 강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의 증언과 서주원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 북극성과 연루된 정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건의 주도권은 완전히 강서연에게로 넘어왔다. 역전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립되었던 영웅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 이후 강서연과 결사대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그녀의 군인 신분도 복권되었다. 북극성 게이트 특검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합참의장을 비롯한 북극성 핵심 멤버들과 연루된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북극성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들의 잔존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 나라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북한 내 강경파와 손을 잡고 실제 군사 도발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북한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동해상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북극성 게이트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안보 문제로 돌리고 군부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강서연은 즉시 청와대와 군 수뇌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미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군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강 장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첩보만으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네. 기다리다가 당할 셈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반역 세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답답함을 느낀 강서연은 또다시 독자적인 행동을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해군 제독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7사단 결사대원들을 함정에 태워 동해로 출동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정식 명령 개통을 무시한 또 한 번의 월권행위였다. 자네 정말 괜찮겠나? 이번에는 정말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제 목숨보다 이 나라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강서연과 결사대원들을 태운 구축함 한 척이 어둠을 뚫고 동해 에네렐로 향했다. 그들의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항해였다. 예상대로 에네렐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나타나 아군 고속정을 향해 위협 기동을 시작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북한 경비정의 한 포가 불을 뿜으려는 순간 강서연이 탑승한 구축함이 위용을 드러내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즉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격침하겠다. 강서연은 직접 함내 방송으로 경고했다. 예상치 못한 최신의 구축함의 등장에 북한 경비정은 당황했다. 그들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다. 잠시 동안의 대치 상황. 바다 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꼬리를 내리고 북으로 돌아갔다. 강서연은 또 한 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가의 위기를 막아냈다. 이 사건은 북극성 잔존 세력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가 되었다. 그들의 반역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강서연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동해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아낸 강서연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구국의 영웅, 강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북극성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대한민국군은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 위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영웅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군의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결국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불명의 전역은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강제 퇴역이었다.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했던 정치권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존재가 군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녁식 날 그녀를 따랐던 수많은 부하들이 눈물로 그녀를 배웅했다. 사단장님, 아니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힘이 없어서. 울지 마라.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후회는 없다. 이제 너희들이 이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나처럼 무모하게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이겨내라. 강서연은 담담하게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군을 떠난 그녀는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얻어 조용히 살아갔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을 복귀하며 자신이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국가를 구했지만 평생을 바쳤던 군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그녀를 찾아왔다. 바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경호원도 없이 혼자 그녀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서연 장군 정말 미안하고 고맙소. 이 나라가 당신에게 너무 큰 빚을 졌소. 과찬이십니다, 대통령님.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오. 썩어빠진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말이오. 군이 아니라 더 큰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겠소? 대통령은 그녀에게 국가안보실장 자리를 제안했다. 군을 넘어 국가안보 전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였다. 강서연은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싸움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북극성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부패의 씨앗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상처 입은 영웅은 조국을 위한 마지막 부름 앞에 다시 한번 고뇌에 빠졌다. 강서연은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국가안보실장 강서연. 그녀의 이름이 발표되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술렁였다.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녀를 지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그녀의 역할은 군에 있을 때와는 또 달랐다. 그녀는 이제 군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 정보기관까지 아우르며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북극성 게이트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군과 정보기관 내에 남아있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녀의 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국민의 지지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그녀는 또한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결이나 굴욕적인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다. 그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그녀의 균형 잡힌 안보 정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부상을 회복한 서주원은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그녀를 도왔고, 김민준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청와대 안보실의 행정관으로 파견 나와 그녀를 보좌했다. 물론 그녀를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세력도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집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보던 강서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고립된 성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나라의 심장부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명의 군인 강서연이 아닌 국가 전략가 강서연으로서의 삶. 그녀는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의 삶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강서연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외교전과 정보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여야 했다. 특히 북극성 게이트 이후 약화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동시에 중국의 과도한 내정 간섭을 견제하는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였다. 미국은 북극성과 같은 군부 내 반미 세력의 존재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의 안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이 틈을 타 경제적 압박을 무기로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 했다. 강서연은 특유의 담대함과 정교한 전략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국방부와 CIA 수뇌부를 만나 한국의 군 개혁 의지를 설명하고 흔들리는 동맹관계를 다잡았다. 그녀의 논리적 연한 설득과 군인으로서의 카리스마는 미국 조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을 상대로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당당하게 맞섰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지만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협력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한 외교수를 발휘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북극성의 잔당들과 그들과 결탁했던 보수 언론은 끊임없이 그녀를 흔들어댔다. 친미 사대주의자, 대중 굴욕 외교 등 온갖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공격했다. 강서연은 그런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그녀가 추진한 국방개혁은 군을 더욱 강하고 투명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외교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 그녀의 집 앞에 김민준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실장님, 오늘 처음 사단장님으로 부임하셨던 날인 거 기억하십니까? 강서연은 그제야 달력을 떠올렸다.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날로부터 꼭 1년이 흐른 날이었다. 벌써 그렇게 됐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실장님 덕분에 저희는 아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강서연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도한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무력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북한이 마침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해온 것이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었다. 강서연은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석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앉았다. 그는 바로 북극성과 내통했던 사진 속의 그 인물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북측 대표는 회담 초반 강서연을 시험하려는 듯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남조선은 아직도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셈이요.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북측 대표는 더 이상 기싸움을 벌이지 못했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었고 양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은 며칠 동안 난항을 거듭했지만 강서연은 인내심을 갖고 북측을 설득했다. 그녀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를 넘어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사회 문화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녀의 비전은 북측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길었던 회담 끝에 양측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비무장지대 내 지피 상호 철수, 서해 평화 수역 설정 등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역사적인 합의였다. 합의서에 서명하며 강서연은 만감이 교차했다. 불과 1년 전 피와 배신이 난무했던 이 땅에 이제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물론 이 합의서 한 장으로 수십 년간의 불신과 적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적이가 아닌 연민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막았고 이제는 전략가로서 평화의 초석을 놓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남북 합의 이후 강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정치의 뜻이 없었다. 그녀는 끝까지 군인으로 기억되고 싶었다. 그녀는 국가안보실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다시 시골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책의 제목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였다. 책에는 그녀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어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고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그녀는 북극성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워 이긴 영웅담을 쓰지 않았다. 대신 부조리한 시스템 속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 썼다. 그녀는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강철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수없이 오가며 단련된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나를 죽일 듯이 몰아붙였던 시련들이 역설적으로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코 특별한 영웅이 아니다. 다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땅의 수많은 강서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강철처럼 단단해지기를 소망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녀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의 책을 읽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특히 많은 여성 군인과 경찰, 검사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녀의 시골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김민준, 서주원,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싸웠던 결사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군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든든한 인재들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바비큐 파티를 열고 지난날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실장님 아니, 이제는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그냥 누님이라고 불러. 다들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강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강철 같은 차가움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길고 외로웠던 싸움을 끝내고 평범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와 희망의 불씨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강철들을 단련시키며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몇 년 후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자랑스러운 생도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영광스러운 소위로 임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군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고 마침내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의 위대한 선배 강서연 장군입니다.
대통령의 소개에 예포가 발사되고 졸업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객석 한편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강서연이 예비역 장성의 군복을 입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늠름한 중령이 된 김민준이 함께했다. 단상 위로 앳된 얼굴의 여성생도 대표가 졸업 선서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 강서연이 처음 칠사단에 부임하던 날처럼 당차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서연의 눈가에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강철의 눈물이 아닌 따뜻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어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다.